나는 올해 73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 안은 늘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내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건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다. 그래서 눈을 뜬 채로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숨소리에만 집중한다. 숨이 규칙적으로 들리고 나갈 때에야 비로소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가끔은 일부러 기침을 한다. 아무도 듣지 않는 기침이지만 내 귀에라도 소리가 들려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다. 기침 소리가 거실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면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예전에는 아침이 싫었다.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야 했고,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느라 허둥대야 했고, 출근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부담이었지만, 그래도 하루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은 있었다. 지금은 아침이 다르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아침이다. 아무도 내가 일어났는지 아직 누워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은 조용하지만 동시에 무겁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6해가 지났다. 처음 몇 해는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이 없었다. 오늘이 어제 같았고 어제가 그저 지나간 날 같았다.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이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한동안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못했다. 집 안에는 아내의 흔적이 너무 많았다.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작은 양념통, 서랍 안에 접혀있던 앞치마, 식탁 위에 늘 올려두던 메모지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아내가 잠깐 외출을 나간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물건들을 쉽게 치우지 못했다. 치운다는 건 인정하는 일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저 피해 다니며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싱크대 옆에 놓인 머그컵 바닥에 물때가 낀 걸 보았다. 그 컵은 아내가 가장 자주 쓰던 컵이었다. 그날 나는 한참 동안 컵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를 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시간이 대신 채운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밥을 대충 먹기 시작했다. 아침밥은 늘 식은 밥에 김치 몇 조각이었다. 국을 끓일 이유를 찾지 못했다. 혼자 먹는 밥은 배를 채워도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다 보면 자주 손이 멈췄다. 식탁 맞은편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TV는 하루 종일 켜둔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집안에 사람 소리가 필요해서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 드라마 속 싸우는 소리, 광고 음악까지 모두 괜찮다. 그 소리들이 집안의 침묵을 조금이라도 밀어내 주기 때문이다. TV를 끄면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진다. 넓어진 공간 속에서 나는 더 작아진다. 그 느낌이 싫어서 나는 TV를 끄지 않는다. 사람 소리가 끊기는 순간 내가 이 공간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너무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다 컸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작은 아들은 가정을 꾸렸고 딸은 자기 일에 바쁘다. 그게 틀린 건 아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내 삶이 바빠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전화는 명절이나 생일 무렵에 한 번 온다. 전화벨이 울리면 나는 바로 받지 못한다. 혹시라도 반가움이 앞서 목소리가 떨릴까 봐 숨을 고른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 말은 늘 같다. 밥 잘 챙겨 드세요. 그 말도 늘 같다. 통화는 길어야 몇 분이다.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다. 혹시라도 다시 울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가 아니다. 들어줄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서다. 아프다는 말은 누군가 붙잡아 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날도 나는 그런 하루를 보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라고 믿었다. 그날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길 밤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점심은 먹지 않았고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다. 라면 국물이 끓는 동안 부엌에 서 있었는데 유난히 다리가 무거웠다. 바닥이 살짝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밥을 먹고 나서 거실로 나왔을 때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다. 누군가 가슴 위에 얇은 돌을 올려둔 느낌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공기가 가슴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손끝이 저릿했고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다. 잠깐 어지러워서 벽을 짚었다. 벽지의 거친 질감이 평소보다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선명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몸이 이상할 때는 사소한 감각이 과하게 느껴진다는 걸 그때는 제대로 떠올리지 못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시계를 보니 밤이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더 가라앉았다. 괜히 큰일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괜히 잠을 깨우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괜히 걱정을 안기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그 말을 했다. 나이 탓이겠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회피였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한 채로 눈을 감았다. 잠깐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이었다. 정확히 몇 시였는지는 모른다. 눈앞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 같았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깨와 옆구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통증은 바로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팔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는 이미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몸이 갑자기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다. 입을 열려고 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은 것처럼 입안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한 번 숨을 들이마시면 다음 숨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바닥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등에 스며들었다. 등이 아니라 온몸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TV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들렸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몇 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의식이 들었다가 사라졌다가 반복됐다. 눈을 감으면 그대로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억지로 눈을 뜨려 애썼다. 하지만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다.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버거웠다. 휴대폰이 소파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손을 뻗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손은 몇 센티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짧은 거리가 그날 밤에는 끝없는 거리였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지금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짓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어릴 때 거실에서 웃으며 뛰어다니던 모습도 떠올랐다. 그 장면들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 이 현실이 오히려 꿈 같았다. 하지만 바닥의 차가움이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손끝의 감각이 점점 사라졌다. 숨이 점점 얕아졌다. 그때 가장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내가 죽는 걸 모르겠구나. 지금 이 순간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신문이 쌓이고 우편물이 쌓이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야 누군가 알겠구나. 그 생각이 숨보다 더 답답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혹시라도 누가 올지 모르잖아. 하지만 그 말에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혹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경기에서 나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눈을 감고 있으면 그대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뜨면 천장이 겹쳐 보였고
시야의 가장자리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중 어렴풋이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이 집에서 사람 목소리를 듣는 일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한 소리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쿵, 쿵.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정적 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어르신 안에 계세요? 낯선 목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윗집에 사는 사람이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가볍게 인사만 나눈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며칠째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평소 같으면 아침마다 사라질 신문이 그대로 있어서 이상했다고 했다. 게다가 TV 소리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아 더 불안해졌다고 했다. 처음에는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 망설였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결국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다. 그는 관리실에 전화를 했고 관리실 직원도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망설이다가 119에 연락했다고 했다. 그 모든 판단이 몇 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 몇 분이 내 인생을 가른 시간이었다. 집안이 갑자기 밝아졌다. 현관 쪽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무전기 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어르신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나를 향해 있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손목을 잡히는 감각이 느껴졌다. 차가운 손으로 맥을 짚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내 팔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여기 있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고 몸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제야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긴장이 풀리듯 의식이 다시 멀어졌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빛이었다. 눈을 찌르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몇 번이나 깜빡였다. 코끝에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그 냄새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귀 옆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계음이 울렸다. 삐, 삐.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안정적으로 들렸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기계가 연결돼 있었다. 몸을 조금 움직이자 온몸이 뻐근하게 아팠다. 의사가 다가와 차분하게 말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했다.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고 발견이 굉장히 빨랐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들어왔다. 딸은 문을 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작은 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손을 떨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해야 했을 것이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느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 일도 모르고 있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아프면 말을 했어야죠. 아이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퇴원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익숙한 골목인데도 처음 보는 길처럼 보였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날 밤의 조용함과 겹쳐졌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소파와 바닥을 번갈아 보았다. 그날 내가 쓰러졌던 자리가 눈에 선했다. 그때 확실히 알았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TV부터 켜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짧게라도 밖으로 나갔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경로당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낯선 공간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문을 열었다. 처음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날의 용기를 보상해 주었다. 자식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다. 자주 연락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대신 내가 아프면 말할 수는 있게 해달라고.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나를 혼자 방치하지 않겠다고. 아프면 참지 않겠다고. 늦기 전에 도움을 청하겠다고. 고독사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가온다. 연락이 뜸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아프다는 말을 삼키는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죽을 뻔했다. 아무도 몰랐고 나조차도 거의 포기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냈다. 신문이 쌓여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마음, TV 소리가 밤새 들리는 걸 그냥 넘기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내 생명을 살렸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하루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웃이어도 동네 사람이어도 괜찮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다면 당신 자신만큼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도 몰랐던 그날 밤 나는 혼자 죽을 뻔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이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나는 먼저 인사를 건넨다.